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면서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개발해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ICBM이 화성 17형이 아니라 기존의 화성 15형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북한이 지난주에 발사한 ICBM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북한에서는 화성 17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미 군 당국이 분석한 걸 보면 15형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짚어주시죠. 예, 당초 이제 화성 17형으로 보고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던 신형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까지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아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들어서면서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특히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예.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그 시험이 바로 화성 15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웬만한 지역을 다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이었는데 이제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사거리가 늘어난 걸 의미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미국의 전역을, 그러니까 뉴욕과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전역을 사거리에 넣을 수 있는 아주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미사일이 될 뻔했는데 사실 북한이 이제 24일 날 이걸 발사하고 화성 17형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 차근히 좀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이 영상이 좀 짜깁기한 그런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발사 장면은 화성 17형이 맞는데 실제로 날아간 것은 화성 15호형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열 영상으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엔진 노즐이 원래 이 화성 17형은 새로운 신형은 예. 4개거든요. 과거에 15호형은 2개였어요. 그래서 예. 이게 4개로 늘어나면 그만큼 엔진이 더 강해지니까 멀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엔진이 2개예요. 그리고 연소 시간이라든지 미사일의 궤적 이런 것들도 과거의 화성 15호형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 16일 날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가 이것이 공중 폭발로 이게 실패를 하니까 예. 24일 날 화성 15호형을 쏘면서 이걸 이제 기만한 거죠. 우리를 속여서 마치 17형이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꾸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은 크게 이제 노즐이라든지 물리적인 차이점을 짚어주셨고 결과적으로 이제 사거리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이 15형과 17형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17형을 굳이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호형이 성공을 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굳이 화성 17형을 다시 만든 이유는 사거리를 좀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포석이 하나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다탄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미사일의 탄두 부분에 핵무기를 싣는다면 과거에는 하나밖에 못 실었다면 이제는 2개, 3개를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군데의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한 발 발사에서 예. 이런 2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사실 그 북한이 24일 날 공개한 장면에 의하면 사거리나 그 높이 고도는 확실히 지난번 15호형보다 높이 갔어요. 그렇습니까? 멀리 가고 높이 갔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미사일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추적을 해보니 과거의 화성 15호형과 유사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왜 똑같은 화성 15호형인데 더 높이 가고 더 멀리 가느냐? 예.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 탄두의 무게를 줄이면 이것이 무게가 아무래도 적게 나가니까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만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영상을 좀 짜깁기 하면서까지 화성 15형을 17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통치력에 흠이 가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안보라고 하면 적이 공격했을 때 막는 것을 이제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안보를 추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공격을 받은 다음에 반격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상대방의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데는 실제로 본인들의 실제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예. 또 하나는 실제 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없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상대방이 무서워서 공격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본인들이 이런 실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자신감이 있다면 아무래도 대개는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가진 무기를 숨기기 마련이죠. 우리도 굉장히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우리는 대부분 다 공개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에게 우리 능력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 능력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과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쳐들어오지 마라 이런 경고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평양에서 이제 지난 16일에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를 해 올렸었는데 그때 공중 폭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17형이라고 주장하는 걸 좀 이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당연히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화성 17형을 실제로 개발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시험을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번에 2월 27일 날 하고 3월 5일 날 소위 이제 정찰 위성이라고 포장을 해서 엔진 시험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한 것이 3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화성 17형으로 추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공격을 받은 다음에 반격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상대방의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데는 실제로 본인들의 실제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예. 또 하나는 실제 능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없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상대방이 무서워서 공격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본인들이 이런 실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자신감이 있다면 아무래도 대개는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가진 무기를 숨기기 마련이죠. 우리도 굉장히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우리는 대부분 다 공개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에게 우리 능력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 능력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과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쳐들어오지 마라 이런 경고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평양에서 이제 지난 16일에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를 해 올렸었는데 그때 공중 폭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17형이라고 주장하는 걸 좀 이어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당연히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화성 17형을 실제로 개발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시험을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번에 2월 27일 날 하고 3월 5일 날 소위 이제 정찰 위성이라고 포장을 해서 엔진 시험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한 것이 3월 16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화성 17형으로 보이긴 하는데 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게 공중 폭발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화성 17형이 실패로 끝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위상에 이제 큰 타격이 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이 북미 대화 결렬 이후로 소위 자력갱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보를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 의한 어떤 체제 보장
전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자신들의 무력에 의해서 체제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화성 17형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적인 위상이라든지 대외적인 협상력 이런 것에 큰 손상이 간다고 봤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화성 15형을 약간 변형해서 17형인 것처럼 그렇게 기만적으로 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이제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본인의 위상과 어떤 협상력에 연관이 있는 이 17형의 발사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한미 군 당국은 이걸 15형이라고 공동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 친필 명령서까지 이제 공개하기도 했는데 좀 어떤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아무래도 보십니까? 좀 일단 망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친필 사인을 해서 명령을 하기도 했고 그보다 이제 이게 그냥 차라리 실패한 것을 뭐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뭐 수개월간의 어떤 보강을 거쳐서 다시 시험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것을 다시 실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불과 며칠 사이에 실험을 했을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16일 날 실패를 했는데 24일 날 다시 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것을 그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지 시기상으로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예, 그럼요. 이게 시기입니까? 대개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사일 시험이 실패할 경우에 수개월의 어떤 보완 기간을 거쳐서 다시 발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만 하더라도 미사일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누리호를 발사를 네. 해서 우리가 원하는 궤도에 다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제 올해 5월 내지는 6월에 지금 2차 발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의 어떤 보완을 거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예. 저렇게 중요한 시험을 불과 일주일 남짓 사이에 다시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엉성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처음부터 16일 날 실패한 것을 24일 날 다시 발사했다고 했을 때부터 사실은 많은 분에서 좀 의문이 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주로 15형, 17형 이걸 이제 구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어느 쪽이건 일단 북한이 ICBM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제 국제사회 제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안보리에서 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언론 성명 채택조차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유엔 안보리의 구조가 사실 이제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안보리가 강대국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P5라고 해서 소위 이제 5개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근데 총 15개 이사국이 이 안보리를 구성하는데 그중에 5개의 상임이사국은 항상 있거든요. 나머지 10개 이사국은 교체가 되지만. 예. 그런데 이 5개 상임이사국이 소위 말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결의안도 이 중 5개 국가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하면 다 무산이 되도록 돼 있어요. 만장일치가 돼야만 만장일치는 아니고요. 과반이면 되는데 이 5개 국가는 다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국가 중에서 일부가 해서 전체 8개 국가 이상이 네. 합의를 해야 되겠죠. 5개국만큼은 만장일치가 예, 돼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의도 불가능한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 대체적인 수단으로 의장 성명이라는 것을 관례적으로 채택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더 안 좋은 것이 의장조차도 지금 러시아가 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큰 쟁점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소위 전략 경쟁, 기술 패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기에 이제 미국이 물론 참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음으로 양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중국과 미국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는 러시아가 순순히
미국의 의도에 동의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현재 안보리의 구조로 본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2018년에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 자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북한이 이제 4개의 갱도가 있는데 그중에 3번 갱도에 대해서 아예 새로운 연결 통로를 뚫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익숙했지만 최근에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가 꽤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주로 지하에서 하는 거죠. 근데 지하에 이 핵실험을 위해서 갱도를 4개를 파놨습니다. 여기서 1번에서 4번까지 갱도가 있는데요.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1번 갱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때는 기술도 조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 이 한 번의 실험으로 1번 갱도가 오염이 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2번부터 6번까지, 2회부터 6회까지의 핵실험은 모두 2번 갱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 1번 갱도와 2번 갱도는 지금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3번 갱도가 이제 남쪽에 있고 4번 갱도가 서쪽에 있는데 지난번에 2018년 5월인가요? 남북 대화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가 한창 진행될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핵실험장 입구를 폭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핵실험 갱도 입구 쪽을 폭발을 했는데 예. 아마도 지금 그 내부 깊숙이는 폭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깊숙이 들어가면 갱도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중에서 3번 갱도와 4번 갱도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데 3번 갱도는 또 들어가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길이. 근데 이 3번 갱도를 복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 입구 쪽을 폭파했던 쪽을 복구해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예. 이게 좀 공사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난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구리 쪽을 파고 들어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지름길을 지금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 분석으로는 한 달이면은 이 입구를 새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렇게 보면 북한이 이 핵실험을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실험도 한 달 내지 2달 사이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실험장 복구 2달 이내 이르면 한 달 이내에 복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좀 계속되는 도발을 좀 멈출 수 있는 방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그 독자 노선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예. 협상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제사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아주 기묘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북한의 독자 노선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 협상에 나올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더 외부와의 협상을 단절하고 내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제재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